잘 지냈습니까? 2020학년도 제1학기 한국현대문학인문 16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일제 말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일제 말기만 해도 만만치가 않은데 두 편의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게요. 핵심은 지식인의 모습, 지식인의 길입니다. 오늘은 최명익의 작품 신문 보기로 하겠습니다. 출석 빨리 부르고 갈게요. 김은수, 남기찬, 이태경. 이태경의 집중에세이가 많이 좋아졌는데 좀 해석이 과도하지 않은가 싶긴 해요. 그게 이제 학생들, 동료들의 코멘트가 올라오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설득력이 있는지는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우리 이태경의 에세이에 대해서 코멘트 해주기 바랍니다. 내가 보긴 그렇습니다. 임시현, 구윤정, 권민선, 권영현, 권태욱, 김미현. 미연이 에세이에서 레밍 얘기가 아주 흥미로웠어요. 오감들 전면에 배치하고 왜 달리는지도 모르면서 바다로 뛰어드는 그 레밍들. 고생했습니다. 김소연, 김예림, 김진우 어디 갔다 왔나? 왜 갑자기 유튜브에 댓글을 달기 시작해요? 내가 당황스럽잖아. 남은 기간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문준, 박미나, 박영채, 박채연. 박채연이 에세이도 재밌게 봤습니다. 이건 지난주 에세이였구나. 그죠? 성재현, 손예린. 예린 씨 어디 갔습니까? 왜 댓글을 볼 수가 없지? 어디 갔나요? 신희연. 댓글 쓰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동료들의 댓글 중에 좋은 글들이 많아요. 하나하나 잘 보세요. 나 혼자 보기엔 아깝습니다. 자기 것만 댓글 달고 그냥 빠져나가지 말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기 바랍니다. 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유도영, 유도영은 을까미의 이방인을 끌고 들어왔는데 글이 쓰다 난 것 같아요. 뒷심이 없습니다. 유아린, 윤나현, 이건, 이민성, 이서현, 이승호, 이찬욱. 이찬욱은 변신을 데리고 왔는데 변신을 꼼꼼히 다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길이가 받쳐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글 역시 쓰다가 만 것처럼 보입니다. 지나치게 서둘러서 그런가? 임현주, 장현민, 전유빈, 조한울, 조현진, 지민석, 지예림. 지예림이 글이 재밌습니다. 이것저것 참고를 많이 한 모양입니다. 그 구보의 동선들 지도를 인용해 놨어요. 한번 보세요. 에세이를 잘 보면은 구보가 걸었던 길, 30년대
경성의 이 지리를 금방 볼 수 있을 겁니다. 고생했어요. 진가은, 한지원. 우리 지원씨 어디 갔나? 응? 어디 갔어요? 왜 유튜브에 댓글이 안 보이지? 응? 박예원, 유주연, 이하늘, 전수환. 전수환이 글 재밌습니다. 새로운 형식을 실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말이야, 이런 글 쓸 때요, 오시는 노동자분들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이 과도한 경어체는 아닙니다. 이 선어머럼을 포함해서 노동자가 왔다 이래요, 그냥. 이 작가를 얘기할 때도 예를 들면은 박태원 작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쓰나? 이렇게 안 쓰잖아. 글 쓸 때 과도하게 이 경어체 쓰는 것 지양해야 됩니다. 노동자들에게 유지민 외국인 노동자인 것 같지? 맞나? 글쓰기를 가르친 것 같은데 노동자들이에요. 노동자. 과도한 경어체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오히려 뭐랄까요? 이 글을 읽을 때 자꾸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과도하게 경어체를 사용할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우리의 모습들. 정한, 안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유튜브에 댓글 잘 다시고 집중 에세이, 다른 동료들의 집중 에세이에 코멘트 잘 쓰기 바랍니다. 다 여러분들의 귀한 재산으로 남을 겁니다. 오늘도 필기창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발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명익의 소설 신문입니다. 신문. 여기 신문의 이 문자가 문이 문자입니다. 문이 문자. 마음의 문입니다. 제목이 그 주제를 압축해서 보여준다고 했었죠. 이 소설에서도 제목에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문 그러면은 누구누구를 조사하다 이럴 때 신문이라 그러잖아. 그때 한자가 좀 달라요. 한자가 다른데 그것 때문에 신문을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신문이 아닙니다. 신문을 이렇게 쓰면은 조사하는 겁니다. 조사해서 묻는 거죠. 네, 묻는 겁니다. 여기는 마음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마음의 문이. 오케이? 일제 말기 지식인은 어떤 길을 갔는지 읽은 학생들은 알 겁니다. 오늘이 5월 18일이네요. 5월 18일이 무슨 날이지? 조현진? 무슨 날인가? 나에게 5월은 제삿날로 가득 찬 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라떼는 이런다고 뭐라 그럴지 모르겠는데 내가 여러분만 했을 때 대학 다닐 때 86년 87년 5월은 정말 잔인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않고 전국 각 대학에서 수많은 대학생들이 목숨을 끊었어요. 민주주의,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그 원점에 1980년 광주가 있죠. 1980년 광주가 있습니다. 우리는 광주 민주화 운동
5.18 민주화 운동 이러는데 뭐 그렇게 공식적으로 부르는 것도 뭐 잘못은 아닙니다만은 광주 항쟁, 음, 광주 민중운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다른 데서 책 얘기하면서 방송한 게 있는데 이 녹화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에게 링크해 줄 테니까 한번 보기 바랍니다. 1980년 광주 항쟁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전혀 다른 단계로 진입합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식민지 해방부터 한번 보자. 해방. 다음 주부터는 해방 이후 문학을 하게 될 텐데 1945년 8월 15일. 그렇죠? 한국전쟁 50년 6월 25일. 그리고 이승만 독재 이후 4.19 1960년 4.19 그로부터 1년 후 군합발의 짓밟히죠. 5.16 군사 쿠데타. 그리고 박정희 독재가 시작되죠. 그 무시무시한 독재가 18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980년 5월 이 광주에서 신군부 세력들이 시민들을, 무고한 시민들을 악랄하게 학살합니다. 그 어둠을 뚫고 80년대를 돌파해 왔어요. 그리고 87년 박종철 사건과 6월 항쟁. 여러분 영화 많이 봤죠? 그리고 90년대 지속적으로 이어진 싸움들. 그리고 2016년, 17년 기나긴 촛불 시위. 그리고 민주주의.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지나가듯이 쉽게 들을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 불의에 저항하고 독재에 저항해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워온 역사를 가진 이 시민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는 프랑스 대혁명에 비유하기도 하죠. 한국 민주주의는 유래를 찾아보기 없을 정도로 수준이 높습니다. 이 얘기는 또 다음 기회에 차근히 할 것입니다만은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리고 문학도 항상 이런 대사건들과 어떤 식으로든 조응을 해왔고 또 사건들에 응답을 해왔죠. 떠올려 보세요. 해방과 광복을 둘러싼 수많은 작품들이 있죠. 전쟁 문학들 얼마나 많습니까? 4.19는 어떤가? 김수영이나 신동엽, 최인훈 등 4.19를 얘기하지 않고서는 언급할 수가 없죠. 그리고 80년대 문학은 광주를 얘기하지 않고서는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웠을 법한 작품으로는 아마도 이 임철우의 사평력 이런 거 배웠나 혹시 교과서에서 얼핏 본 것 같은데, 그리고 임철우의 그 일련의 작품들 봄날, 그리고 여러 작품들이 있습니다. 윤정모 선생의 뛰어난 작품들, 그리고 최근에 정찬, 정도상까지 이른바 광주문학이라는 게 형성돼 왔죠. 역사적 사건마다 문학이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른바 이 5월 문학, 이 광주 문학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가 성립할 정도로 아주 많은 문학 작품들이 생산됐습니다. 소설이고 시고 드라마고 미술 쪽에서도 마찬가지죠. 영화도 아주 많죠. 이런 5월에는 영화를 봐야 합니다. 광주 영화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만한 영화는 뭐가 있을까? 택시 운전사? 송강호가 주연한, 그리고 화려한 휴가, 박하사탕, 그렇죠.
그렇죠? 꽃잎, 이 꽃잎은 너무 힘듭니다. 윤종무 선생, 최윤 선생이죠. 최윤 작가가 쓴 저기 한 잎, 저기 한 잎 소리 없이 떨어지고, 저기 꽃잎 하나 소리 없이 떨어지고인가? 최윤이라는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건데 고통스러워서 못 볼 겁니다. 이런 광주를 모티프로 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희생 위에서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거죠. 이 정도만 하죠. 나중에 광주 얘기는 깊이 있게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만 오늘이 5월 18일이니까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열흘 동안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문학과 언어를 공부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국 역사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변곡점이었던 것이죠. 오늘 마침 5.18이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진도 나가는 것보다 이런 얘기하는 게 더 재밌죠? 소리가 작다고들 하던데 어떻습니까? 좀 소리가 크게 들리나요? 내가 이 컴퓨터의 마스터 볼륨을 바꿨는데 크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음량이 어떤지, 퀄리티가 어떤지도 함께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얼굴이 너무 작다고 좀 키워달래요. 근데 내 얼굴을 너무 키우면 내 얼굴만 쳐다볼까봐 걱정이 돼서 그러지 못했는데 한번 여러분들의 요청이라면 뭘 못하겠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오늘도 할 얘기가 많아요. 할 얘기가 많은데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최명익, 낯선 이름이죠. 사진도 변변한 게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문학사에서는 좀 거리를 뒀다고 해야겠죠. 그 사연은 역시 분단에 있습니다. 이 분단 문학에 대해서는 다음에 집중적으로 얘기할 겁니다만은 최명익은 이상의 뒤를 위해서 30년대 후반 이상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후반 그 모더니즘 문학의 섬광 같은 그 흔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평양에서 태어났고요. 비 오는 날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아주 우중충하고요. 우중충한 그 지식인들의 내면 풍경을 우중충한 그 배경과 함께 쓰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비 오는 날 기억하세요. 비 오는 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고? 비 오는 날을 읽어야 돼. 이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오는 그 한국문학 선집 시리즈가 쭉 있어요. 그 한책방 가면은 3,4천원이면 한다 그랬지. 그 한 권씩 모으면서 책꽂이 하나씩 꽂아보란 말이야.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러면서 최명익 하면은 비 오는 날도 한번 읽어보고 무성격자도 한번 읽어보고 장상이사도 읽어보고 이런 소설도 쓰는구나. 도대체 무슨 얘기지? 그 안에서 고민하고 헤매보기도 하고 37년에 무성격자를 쓰고요. 그리고 39년에 이 신문, 오늘 얘기하는 신문을 씁니다. 41년에 장산이사, 특별한 행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동인 활동을 하고 이런 소설을 씁니다. 그러다가 해방 후에 이 제북이랄지 제북, 여기 분단 문학을 할 때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게 지도예요. 근데 지도 잘 그리는데 이게 마우스로 그려서 그러는 거야. 이 세 가지는 늘 구분해야 돼요. 하나는 제북이 있고 제북은
북한에 머무는 거야. 북한이 고향인 사람들 있죠, 작가들. 이를테면은 백석이나, 응? 그죠? 그리고 이 최명익이나 아주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북한이 고향인 사람들. 북한이 고향인 사람들은 뭐 이쪽에 머물렀어요. 예, 북한에 머물렀습니다. 물론 남으로 넘어온 사람들도 있죠. 월남한 사람들도 있는데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북한에 머문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월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월북은 고향이 남쪽인데 이 해방 공간, 그러니까 해방 이후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이 시기를 대략 해방 공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 군정이라고들 하죠. 해방 공간이나 전쟁 때 북으로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북으로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념을 선택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인화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다 월북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납북 있어요. 납북. 납북이 있는데 이건 납치당해서 북으로 간 사람들입니다. 전쟁 때죠. 한국 전쟁 때 어떤 쓸모 때문인지 아니면 선전 효과 때문인지 이 남한에 있는 유명한 문학자들을 인민군이 잡아서 강제로 데리고 간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이광수입니다. 이 납북당해서 갔다가 이제 전쟁통에 병으로 죽죠. 그러면은 남쪽에도 같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제남 그런 굳이 이 제남 이름을 잘 안 쓰는데 그냥 남쪽에 머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워낙 혼동기였으니까 혼란기였으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월남한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겠지. 월남한 사람들이. 어, 북쪽이 고향인데 그 이념 때문에 남쪽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주의, 토지개혁 못 견디겠다 해서 남쪽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호철, 황순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겠죠. 남 굳이 만들었습니다. 이거 잘 안 씁니다. 이런 말들은 제남이나 남남 이런 말을 안 써요. 내가 굳이 만들어서 쓰는 이게 편의상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북한에 머물고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선전이나 이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남쪽으로 끌고 온 북한의 학자도 있을 수 있겠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생각이 나질 않네요. 이런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달라요. 자기 고향에 머무는 거하고 고향을 포기하고 남쪽이나 북쪽을 선택한 건 분명히 다르죠. 그리고 강제로 데리고 간 건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나는 구분해서 씁니다. 제북과 월북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문학사를 다룰 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북한에 머문 사람들이나 북한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이 위키피디아 같은 걸 검색해 보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표기가 돼요. 국적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한국 문화가 어디까지 볼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곳곳에. 예. 분단의 결과인 탓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좌우할 수는 없죠. 그리고 58년에 서산대사라는 역사소설을 씁니다. 박태원은 이제 서울 고향이니까 월북을 한 거지. 월북해서 이 모더니스트가 갑오농민전쟁이라는 역사소설을 쓴다고 했었죠. 그리고 72년에 사망을 합니다. 간략한 정기적 사실만 봤고요. 오늘은 정작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고 여기입니다. 여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개념들을 하나씩 봐야 돼요. 그래야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은 이 개념도 그리느라고, 아니 개념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다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마음 잘 다지세요.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총력전이란 무엇인가?
칠판이야, 칠판. 내가 만들어 놓은 칠판이에요. 총력전. 한자로 쓰면 이렇습니다. 총력전. 첫 번째. 따라해봐. 총력전. 많이 쓰죠? 총력전. 이게 원래 이건 군사 개념이에요. 군사. 그러니까 전략 전술 개념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전쟁이라는 것은 되게 국지적이었어요. 국지전. 그러니까 일부에서만 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전선에서만 벌어지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전쟁이라면은. 근데 1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부터는 전쟁이 전방과 후방의 구분이 없습니다. 전방과 후방의 구분이 없이 총력,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방에서만, 전선에서만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전후방 구분이 없이 모든 인력과 모든 물자와 모든 사상을 동원해서 총력전을 펼치는 겁니다. 이게 현대전 개념이에요. 라벤도르프 한번 찾아보세요. 총력전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군사학자가 있습니다. 다 외웠었는데 다 잊어먹었어요. 총력전 기억났습니다. 라덴도르프냐 아니고 루덴도르프 독일의 군사학자가 개념화한 이 말입니다. 총력전 루덴도르프. 이 총력전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 그 전쟁 당사자가 가진 모든 역량들을 총동원한다는 개념이에요. 전쟁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지. 전쟁에 관한 전략 전술 이론도 아주 다양한데 거기까지 나가긴 어렵고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총력전에서 뭘 동원하느냐 문제가 되겠지. 크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한번 볼까? 첫 번째, 총력전에서 뭘 동원하느냐. 첫 번째, 인적 자원. 그러니까 인적 자원을 동원하는 거지. 인력이라고 합시다. 인력을 동원하는 거. 사람을 동원해야겠죠. 군인으로도 차출해야 되고 또 이 필요한 이 보급이나 이 병참을 위해서도 또 수많은 사람들 동원해야지. 인력을 동원해야죠. 두 번째, 물자. 온갖 물자들 다 동원해야겠죠. 집에서 먹는 쌀 한 톨까지, 솥단지까지 다 동원했다는 얘기 들어봤지? 여기까지는 그런가 보다 해요. 그 다음에 총력전 체제에서 가장 중시했던 게 뭐냐면 사상 동원입니다. 사상. 뭐라고요? 사상. 생각을 동원하는 거예요. 생각을. 전쟁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사상을 동원하는 겁니다. 인력, 물자, 사상을 총동원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이 패러다임. 그게 총력전이라는 개념이에요. 됐죠? 이 총력전 체제라는 말이 식민지 시대에 본격화하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1937년을 전후해서입니다. 자, 여기서 좀 일정을 잠깐 볼 필요가 있는데 1931년 9월 18일 다 외워야 되는 것. 9월 18일 만주사변이 일어납니다. 무슨 사변? 만주사변. 일본이 이 만주를 이 발판으로 해서 중국을 먹기 위해서 사건을 꾸며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지. 그리고 32년에 만주국이라는 괴뢰국을 만든다고 했죠. 괴뢰국가, 만주국가라는 허수아비 국가를 만듭니다. 그리고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이 벌어져요. 어떤 학자들은 위의 것을 제1차 중일전쟁, 두 번째 것을 제2차 중일전쟁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제 중국과 일본이 본격적으로 전쟁에 돌입할 이때부터 총력전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38년
1941년 12월 8일, 7일, 8일인데 그 미국하고 시간이 엇갈려서 그래요. 12월 8일 진주만 습격이 있었죠. 이때부터 이제 이른바 대동아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동아 전쟁. 이 대동아, 큰 동아시아를 해방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것이죠. 일본 군국주의자들 쓰는 말입니다. 태평양 전쟁, 대동아 전쟁, 또는 뭐 제2차 세계대전 이러죠. 이 시기, 이때부터 1945년 8월 15일 패전까지 대략 몇 년인가? 대략 14년, 만 14년, 15년, 14년쯤 되죠. 이 시기를 15년 전쟁 기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 시기는 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 일본 제국의 식민지였던 이 조선도 자유로울 수가 없었겠죠. 이 전시체제 하에서. 특히 요 시기, 잘 봐요. 요 시기, 37년부터 요 시기까지. 요 시기는 그야말로 일본뿐만 아니고 아시아 전역이 전쟁의 소용돌이로 빨려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37년 12월에 그 무지막지한 난징 사건이 있었어요. 난징 사건, 난징 대학살이라 그러지. 상상도 못할 학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일본이 이 아시아에서 저지른 이 죄악에 대해서는 뭐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일본이라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이끄는 정치 세력들은 이 전시를 이끌었던 세력들하고의 변동이 없어요. 이 아시아를 지옥의 시간으로 몰고 들어갔던 이 파멸의 이 시간으로 몰고 갔던 그 세력과 그 후손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본 정치 세력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언젠가 일본 극우의 영양분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겠다 그랬죠. 짧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시기를 이끌었던 자들이 군국주의 세력들, 천황을 내세워서 아시아를 지배하고자 했던 군국주의 파시스트들이지. 그 대표적인 인물이 도조 히데키입니다. 누구라고요? 도조 히데키. 다시 도조 히데키. 도조 히데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후손들, 그리고 기시노부스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 자들이 전쟁을 파국으로 몰고 가죠. 파국으로 몰고 가는데 전쟁에 패한 이후에 철저하게 미국에 예속되죠. 일본은 패전 이후부터 1952년까지 1952년 4월까지 이때부터 1952년 4월 맞을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강화 해박까지 약 7년 동안 7년 채 못 되죠. 7년 동안 미 군정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헌법도 만들어주고 그게 평화헌법이야. 그리고 우리말 잘 들으면은 전범들 다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철두철미하게 복종하라 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 전시 세력들을 그대로 미군이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전범 처리가 제대로 안 된 거지. 이 기시노부스케 대표적이에요. 이 기시노부스케가 누구냐면은 지금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야,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전범들이 고스란히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반성이 있겠나 없겠나? 있을 리가 없지. 전쟁에 대한 반성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걸 영속패전론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영속패전론.
영속패전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굴종하면서 다른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는 절대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영속적으로 계속해서 패할 수밖에 없다는 논의, 이게 영속패전론이에요. 시라이 다카시라는 젊은 학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쪽 관련 책들은 내가 다 번역했어요. 찾아서 보면 재밌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사과를 할 줄 몰라요. 반성을 할 줄 모릅니다. 계속해서 일본은 자신들이 저질렀던 이 폐악질들 있죠. 이게 타이완이든 이 조선이든 중국이든 끊임없이 역사를 왜곡해요. 그러니까 이 왜곡에 대해서 이 항의하는 사람들은 다 다 반국가 세력들이니 뭐니 해서 다 틀어지어 버리는 거지. 이 극우 세력들이 늘 내세우는 게 뭐냐면은 혐한과 혐중이에요. 이 혐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한국에 대한 혐오입니다. 혐한유 이런 말 들어봤나? 혐한유? 한국에 대한 이 혐오가 큰 흐름을 이루고 있어요. 혐한 문학, 혐한 사상, 혐한 역사 이런 게 쭉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국에 대한 혐오. 중국에 대한 혐오와 한국에 대한 혐오를 연료로 해서 작동하는 게 바로 일본의 극우 정권이에요. 얘들은 사과를 모릅니다. 역사에 대한 반성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른바 세계에서 선진국이라는 나라의 서점을 가득 채우고 있는 책들이 혐한에 관한 책들, 혐중에 관한 책들이에요. 한국과 중국, 이때 한국은 북한도 포함해서 그런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혐오를 연료로 해서 작동하는 권력. 이게 제대로 된 권력인가? 기형적이죠. 일본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보통 위험한 게 아니에요. 이 어떤 정치적 자산이 혐오라는 것. 이건 정말 뭐랄까요? 그 앞날이랄까 비전을 제시할 수 없는 지경으로 끌고 나갈 수밖에 없지. 암담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독일과 선명하게 대비되지. 일본은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지나가듯이 이 몇몇 그 총리들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류는 일본 극우의 주류는 한국과 한반도와 중국에 대한 혐오를 자양분으로 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의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자들에게는 철저하게 굴종하면서, 특히 이 미국이나 유럽에게는 굴종하면서, 아시아 이웃 국가들에게는, 자신들이 그렇게 고통을 안겨줬던 아시아 이웃 국가들에게는 저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혐오를 조장하고 있단 말이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일본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본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일본은 민주주의의 기억이 없어요. 시민들이 시위를 해서 민주주의를 쟁취한 기억이 없습니다. 60년대 전공투, 안보투쟁 잠깐 있었는데 그건 지식인 몇몇 한 줌도 안 되는 지식층들,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지식층들의 어떤 극좌적인 저항이었지, 우리처럼 4.19, 5.18 광주, 그리고 8.7 항쟁, 촛불 시위처럼 수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권력을 뒤집어 엎은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 역사에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른 후예들이 지금 또 큰 소리 치면서 일본을 저 무시무시한 시간으로 끌고 가고 있는 중이지. 일본을 정말 파국 일보 전까지 몰고 갔던 그 후예들이 지금도 일본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 이게 일본의 비극이자 아시아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바로 이런 자들, 일본 극우 세력에 동조하는 우리 안에 극우주의자들이 적지 않다는 거지. 나중에 또 이건 얘기해 줄게요. 일본의 극우 세력과 한국의 극우 세력들이 어떻게 만나는지 기가 막힌 콜라보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정신 바짝 안 차리면은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순식간에. 사상이나 이념이 그렇게 무서워요. 오늘도 잠깐 신문에서 보겠지만은 올바른 생각을 갖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 싸움의 길을 걷다가도 어느 순간에 급전직하 추락합니다. 그래서 내공이 필요한 겁니다. 자신의 정신적 내면이 필요한 거예요. 내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 정도만 하자. 짧게 이 정도만 합시다. 여기는 총력전에서는 인력, 물자, 사상을 총동원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은가? 물론 인력도 중요하죠. 물자도 중요하겠지. 이 무기도 중요하고 그렇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사상이에요. 사상. 만약에 전쟁에 반대하는 사상을 갖고 있거나 전쟁에 대해서 뭐랄까 이 염증을 느끼는 염전 사상이라고 합니다. 염증을 느끼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거나 이러면은 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겠지. 이른바 사기가 떨어진단 말이야. 이 사상을 어떻게 틀어지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지. 해서 이 권력 쪽에서는 우리의 감정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쟁 감정을 고양하는 거지. 애국주의를 고양하는 거란 말이야. 이때 애국인이 뭐냐는 게 다 이때 나온 겁니다. 애국주의를 고양하고 전쟁 감정을 부추기는 것. 그리고 이 감정을 바탕으로 해서 전쟁에 나아가도록 하는 거죠. 이른바 이 학병 동원을 위한 연설을 하잖아. 그리고 조선인들도 전쟁에 참전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면서 하소연하는 문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하지. 그러면 이런 전쟁 감정이나 이런 분위기를 몰아가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게 뭐가 있겠는가? 바로 문학이지, 문학. 문학, 음악, 연극, 영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문화적인 자산들을 다 전쟁 사상을 동원하는데 활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이게 사상동원입니다. 이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언론부터 시작해서 전쟁 분위기로 사람들 다 몰고 가고 죽어도 좋아 라는 그런 감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는 거지. 그래서 이 합리적인 시선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해요. 그 이상한 고물 비행기 타고 가서 그 어마어마한 항공모함에 가 부딪히거나 이런 짓을 한단 말이지. 그 어뢰를 타고 가서 이 군함에 부딪히거나 이 패배가 뻔한 데인데도 이런 식으로 정신 바짝 차리면 이긴다는 이런 그 정신승리법으로 무장하고서 전쟁을 치렀단 말이지. 이 사상동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권력 쪽에서도 이 조선인들의 사상을 총동원하기 위해서 조선의 이름 있는 문학자들, 예술가들을 동원합니다. 회유, 협박, 그리고 뭐 유혹해서 이 글을 쓰게 하고 음악을 만들게 하고 그래요. 지금도 우리 상처가 깊죠. 친일 문학, 친일 음악, 친일 미술, 친일 영화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치계나 이 법조계, 행정, 또 뭐 이 경제계 이쪽만 친일 세력들이 포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문화예술계에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체제 협력적인, 전쟁에 협력하고 이 대일본 제국을 위해서 충성하자라는 목소리를 높였던 것이지. 그게 우리에게 이렇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어요. 됐죠?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됐지? 여기 잠깐 지우고 갑시다. 그 다음에 한 단어 했다. 야, 총력 전체제. 그 다음 봐야 할 게 사상동원과 전향이 됐죠. 여기 잘 봐요. 사상동원이란 말 알겠죠? 이제 그러니까 사상을 모빌리제이션, 동원하는 거야. 여러분들 예를 드는 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문학에 대한 별 관심도 없었어요. 응? 문학이 뭔지도 몰랐고 그냥 시험 보기 위해서 달달달달 외우던 그런 이 고등학생 그 입시 문학 교육에서 못 벗어났단 말이지. 근데 우리 국민대학에 들어와서 정아무개 선생을 만났단 말이야. 그러면서 문학 중에서도 어떤 작품들 중심으로 문학과 역사, 사상 문제를 쭉 배우고 있는 중이지.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러다 보면은 내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내 얘기는 참조만 하고 여러분이 독자적이고 개성적인 문학작 개성적인 방식으로 문학작품을 독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더라도 일정 정도 선생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겠지. 그죠? 그러면 나와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 치자. 예를 들면 그게 그러면 정형화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문학을 보는 게 맞구나 라는 식으로 돌아서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이 문학을 보는 시선이라는 것도 관점이라는 것도 어떤 수많은 이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첫째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A는 아름답다 라고 우리가 말할 때 아름답다라는 이 판단, 가치 판단의 언어는 우리가 맨눈으로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 시선에 채워진, 퇴적된 어떤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이런 요인들이 있어요. 이게 담론이라고 그랬지. 여성을 보는 눈. 기억나죠? 아름다움 담론이에요. 미 담론이죠. 미에 관한 논의들. 문학 담론도 그렇겠죠. 이 문학을 둘러싼 논의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 얘가 적절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한쪽으로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으로. 그래서 왜 그렇잖아. A라는 신문만 보는 사람들은 A라는 신문에서 주장하는 것을 믿죠. 그리고 그걸 자기 생각이라고 믿지. 또 B 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B 신문의 논조를 따라가지. 달라요. 그러니까. 네.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랐습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이 있다면은 전쟁을 찬양하고 애국주의를 고양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동원해야겠지. 그죠? 그 동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문학, 예술이란 말이야. 그래서 전쟁을 찬양하고 전쟁을 고무하는 그런 영화, 애국심을 고양하는 그런 영화들 보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도 애국심을 갖게 되고 갑자기 그렇게 되죠. 상대화하지 못하지. 이 애국심이라는 게 이 광기라고 톨스토이가 얘기했어요. 이 애국심은 진짜 무섭거든. 이 내셔널리즘, 민족주의와 결합하는 이 애국심은 정말 무섭습니다. 이건 향토주의하고 달라요. 내셔널리즘과 패트리어티즘은 다릅니다. 두 개는 다릅니다. 나온 김에 조금만 얘기하자. 내셔널리즘, 패트리어티즘. 패트리어트 알죠? 애국심 이렇게 할 때 쓰는 말 알지? 내셔널리즘은 이 국가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라라는 하나 이념이에요. 민족주의 대단히 위험해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 내셔널리즘, 나치오날리스무스 이건 금기어입니다. 금기어.
내셔널리즘 얘기하고 나치를 찬양하는 말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예술 행위를 하면 바로 잡혀가요.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참 이 친일을 찬양해도 이 광주 민주항쟁을 혐오의 언어로 얘기해도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지. 독일의 사례를 많이 예로 들죠. 과거사 문제 관련해서는. 그건 너무 나가지 말자. 내셔널리즘은 어떤 국민 감정을 국가가 주도해서 동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패트리어티즘은 이건 향토주의. 왜 애국자라 그러는데 패트리어티즘 향토주의. 자기가 태어난 곳에 대한 어떻게 본능에 가까운 사랑 같은 거 있죠. 이게 패트리어티즘입니다. 이건 패트리어티즘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들이 갖는 이 자연과 환경 그리고 내 몸이 관계를 맺으면서 형성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패트리어티즘. 근데 내셔널리즘은 조작된 감정입니다. 알겠지? 조작된 감정이에요. 뭔가에 의해서 우리가 세뇌당한 것입니다. 정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은 패트리어티즘은 충분히 우리가 다 가질 수 있죠. 내가 태어난 고향에 대한 사랑도 있을 수 있지. 근데 그게 어떤 배타적으로 향하면은 대단히 위험해지죠. 아무튼 패트리어티즘은 조작된 게 아닙니다. 사후적으로 조작된 감정이 아니고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감정이에요. 구분해야 돼. 근데 이 내셔널리즘은 국가가 개인을 동원하기 위해서 감정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국민주의, 국가주의, 애국주의 이렇게 나갈 수가 있죠.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 두 개의 차이를 구분하기 바랍니다. 사상동원에서는 내셔널리즘 쪽이겠죠.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깃발 아래 아시아의 해방, 이때는 대동아라는 말 썼어요. 대동아, 큰 동아시아, 대동아의 해방을 위해서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된다. 누구에게? 천황폐하께. 이렇게 사상동원을 합니다. 이 사상동원 과정에서 많은 문학자들이 전향을 해요. 전향이란 말 나오지? 전향이란 말은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원래 종교에서 쓰는 말인데 conversion이라고 해서 이 회심, 개심 이런 뜻이에요. 종교에서 자기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뭐 기독교로 종교를 바꾸거나 개종 이런 말 쓰죠. 근데 종교적 회심, 여러 가지 종교에서 주로 쓰는 말이에요. 근데 전향이란 말은 일단은 내식으로 정의하자면은 또 일반적으로 정의하자면은 사회주의나 민족주의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 이념을 포기하고 사회주의나 민족주의를 포기하고 국가주의, 대일본 제국을 중심으로 국가주의지. 이 국가주의로 돌아서는 것. 전향이란 말은 돌아서서 향한다는 뜻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사회주의 쪽에서 어디로? 국가주의. 여기 국가는 누구? 어디 국가? 대일본 제국. 국가주의 쪽으로 돌아서는 것. 또는 더 넓게 보면은 민족주의자였던 사람들이 국가주의, 대일본주의 국가주의로 돌아서는 것. 근데 일반적으로 전향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가졌던 사람들이 국가주의로 돌아서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식민지라는 특수 상황에서 민족주의자, 그러니까 조선민족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있겠죠. 대표적인 최남선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조선민족을 포기하고 일본 국가로 돌아서는 걸 전향이라고도 부릅니다. 크게 봐서 그래요. 근데 1차적으로는 이른바 주의자들,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이념을 포기하고 국가주의로 돌아서는 것.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특히 사회주의는 전쟁에 반대하거든. 그죠? 왜? 전쟁이 일어나면은 노동자 농민의 아들들이 대부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고급 장교들이나 대장들이 죽든가, 신의 아들들이 안 죽지. 그러니까 전쟁에 반대할 수밖에 없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쟁을 찬양하는 방향으로 나섭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이제 민족주의자였던 사람들이 일본 국가주의로 돌아서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해서 민족주의자의 대표적인 사례는 여러분들이 배웠듯이 이광수, 최남선 이런 사람들, 서정주 이런 사람들이죠. 아주 많아요. 순수 문학, 조선 민족을 그리는 문학 했던 사람들이 다 이제 전쟁을 찬양하고 일본 국민과 조선인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내선일체를 강조하고 우리 조선인도 다 전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이게 전향이에요. 그리고 사회주의자들 중에서는 대표적인 게 우리가 배웠던 김남천 알죠? 그리고 한설야 써줄까? 김남천 배웠지? 김남천 공장신문 썼던 사람 있죠? 그리고 한설야 이 사람은 안 배웠어요. 다음 시간에 한설야의 인형을 읽기로 했는데 이거 일단 스톱하세요. 스톱하시고 아마 다음 시간까지 이 최명익의 신문을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한설야 얘기는 짧게 내가 덧붙이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이번 주에는 최명익의 신문, 이게 중편 소설이니까 신문을 꼼꼼하게 읽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그리고 여기 이기영 이런 사람들이죠. 주로 카프의 핵심 멤버들이었던 인물들이 전향을 하면서 이제 고통스러운 글쓰기를 수행합니다. 근데 이 전향을 했다고 말하지만은 여기에도 이 스펙트럼이 단선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사례를 예로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이즘을 갖고 있었다 치자. 이른바 자유주의자였다고 치자. 리버럴리스트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전쟁에 찬성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자가 아니라 국가주의자로 바뀌어야 되지. 내셔널리스트로 바뀌어야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리버럴리스트였던 여러분이 내셔널리스트로 바뀐다고 가정할 때 어떤 계기들이 영향을 끼쳤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 사상에서 B 사상으로 전향을 했는데 여기에 이 전향하는 과정에 어떤 모멘텀이 가해졌을까? 어떤 힘이 가해졌을까? 첫 번째 뭐가 있을 것 같아? 협박. 그죠? 협박이 있을 수 있죠? 너 계속 리버럴리스트 남아있으면은 자유주의로 남아있으면은 너는 물론이고 네 가족 가만 안 둬. 또는 네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너 잘라버릴 거야. 그죠? 그럴 수 있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첫 번째 협박. 두 번째는 회유가 있을 수 있죠. 협박의 일부분이긴 하지만은 유혹하는 겁니다. 지금 혼자서 자식들 아내 거느리고 살기 힘드시죠? 제가 이번에 100만원 매달 100만원 드릴 테니까 이런 걸 하나 쓰시죠. 아니면 이런 걸 썼다고 사인만 하나 해주시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발적으로 이건 이제 이 외압에 의한 게 아니지.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유주의라는 게 이 환경에서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내가 그러면은 B로 내셔널리스트로 돌아서도 괜찮을 것 같아. 스스로 결정이나 결단을 할 수도 있겠지. 이런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온 이 결과도 달라지겠지. 그러면은 협박을 당했을 때 내 내심에서는
근데 내심에서는 전향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기 협박하니까 내가 전향하지 않으면, 또 전향의 글을 쓰지 않으면은 저기 내 가족이 다치고, 그죠? 나는 물론이고 내 주위 사람들까지 다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위장 전향한 사람들이 있고, 위장 전향. 그러니까 전향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도록 하는 거죠. 위장 전향. 위장 전향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완전 전향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아니면은 완전히 전향을 하지 않는 비전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기묘한 방식으로 바뀌겠죠. 이 요인과 이 전향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 선들을 그릴 수가 있겠죠. 압박에 의해서 위장 전향을 했느냐, 압박에 의해서 압박이 있었음에도 비전향을 했느냐, 아니면은 압박이 없었는데도 완전 전향을 했느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겠지. 근데 이 사상의 문제들을 판단할 수 있나요, 없나요? 참 판단하기 어렵죠. 그래서 전향 문학, 이 전향 문학이라는 문학을 읽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단히 그 야만적인 건 어떤 사람의 사상을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그 사상을 개조하라고 얘기한다는 것. 정말 야만적이죠. 대단히 폭력적이죠. 우리 생각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이념으로 돌아서라라고 누군가 강요했을 때 우리들의 실존적 선택은 어떠할 것인가. 그래서 위장 전향에 몸부림친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완전 전향을 하고 나서도 못 견디게 괴로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비전향으로 끝까지 간 사람들도 있어요. 이 스펙트럼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후손이라고 해서 이런 그 전향자들을 너무나 쉽게 비판해서는 곤란합니다. 왜냐? 내가 계속 강조하는데 일제 말기 문학할 때 그래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주 이름이 높은 문학자야. 시인이거나 소설가란 말이지. 여러분이라면 어떤 회유나 협박에 의해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위장 전향을 했을까? 완전 전향을 했을까? 아니 전향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이 곰곰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 내면의 갈등들, 고민들을 이 텍스트에 투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독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후손이라고 해서, 역사적으로 후손이라고 해서 딱 어떤 정해진 잣대를 가지고 이 일도양단하는 식으로 한 칼에 베듯이 된 나쁜 놈, 얘는 덜 나쁜 놈, 얘는 착한 놈, 이렇게 구분하는 거 대단히 위험합니다. 특히 문학자들의 경우 그래요. 그 떨림들이 있습니다. 떨림들을 읽어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일본인이 되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일본이 되고자 몸부림치지만은 일본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 절망들 어찌할 것인가. 여러분 중에 정말로 출세를 하고 싶은데 조선이라는 조건 때문에 출세를 못한다 치자. 내가 일본인으로 정말 국적만 바꾸고 일본인으로 완전 전향만 하면은 모든 게 내 앞길이 열리는데, 그런데 내가 완전 일본인으로 전향했다고 선언하고 천황폐하께 일본 국가의 온갖 충성의 글을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이 너는 조선인의 피잖아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면 어찌할 것인가. 어려운 문제죠. 이 전향과 분열증, 이런 문제는 대단히 흥미로운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사상을 포기했을 때 한 지식인이 어디까지 추락하는지 그 지점들을 잘 봐야 됩니다. 뭐 안쓰럽게 바라볼 수도 있고
불쌍하게 여길 수도 있고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죠. 아니면 비난의 언어들, 비난의 말을 퍼부을 수도 있겠지. 이게 사상의 문제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근데 궁극적인 질문의 대상은 나여야 됩니다. 자신이어야 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너라면 어찌했을 건데.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채만식의 민족의 죄인 읽으면서 얘기를 또 해나가겠습니다만은, 이 전향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상을 자기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바꿔야만 했을 때 그 사람이 보여주는 행복, 만만치가 않죠. 자, 정리됐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문학사에서는 38년 이후에 이 전향자들의 문학을 통칭해서 전향문학이라고 해요. 전향문학. 근데 이 전향문학에도 스펙트럼이 아주 넓습니다. 일본어로 글 썼는데도 정말 친일 문학이 있는가 하면은 민족적인 문학이 있을 수가 있죠. 나중에 하얼빈 얘기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친일 협력과 비협력의 문제가 나타나죠. 완전 전향을 하고서 정말 이 일본 제국주의 나팔수가 돼서 나선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꼭두가시가 돼서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참담했겠죠. 나는 참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보기도 합니다. 이 권력의 맛을 들인 나머지 자신의 사상을 철저하게 배반하고 정말 권력의 하수인이 돼간 모습들, 그게 어쩌면 진실인지 모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나는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지금 정치계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 정치계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단적인 예가 김문수 이런 사람들. 인천에서 빈민운동 했던 사람입니다. 빈민운동하고 정말 이 노동자 농민과 함께 사는 삶을 꿈꾸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어떻게 바뀌었나요? 여기 권력이 결합할 때는 또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모양입니다. 많습니다. 80년대 내가 아는 사람들만 해도 수두룩해요. 이쯤만 하죠. 네. 체제에 협력하느냐 마느냐 쉽지가 않죠. 이 거리를 둔다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문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 갈등하고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체제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제도와 어느 선까지 내가 만날 것인가. 우리가 이런 얘기 하죠. 인간이 기계를 발명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기계에 의해서 인간이 조종당한다, 이런 말 쓰지. 이런 말 하죠. 인간이 교환의 편의를 위해서 화폐를 만들어냈죠. 화폐에 의해서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이 다 조종당하지. 권력도 그런 것 같습니다. 권력을 선용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문학 권력과 관련 지어서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전쟁에 협력하는 글, 또 조선인을 동원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글들을 써주고, 또 학도병을 모집하는데 연설을 하면은 나에게 일정 정도 돌아오는 것이 있었겠지. 그게 권력의 형식이든 또 돈의 형식이든 아니면 명예의 형식이든 그것까지 뿌리치고 정말 이 자신의 신념이나 이념을 지키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소중한 거죠. 이런 야만적인 체제, 야만적인 권력에 물들지 않고 또 그런 권력과 결탁하지 않고 자신의 해방을 위해서 또 크게는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함께 싸웠던 사람들이 그래서 존경할 만한 것이죠. 세상 바뀔 때마다 다 이리저리 흔들리면 어떡합니까? 해서 이 문학을 읽을 때 요 저변에 흐르는 이 떨림들을 잘 읽어내야 됩니다. 잘 읽어내야 됩니다. 우리 최명익의 신문은 조금 그것과 뭐 깊은 관련은 덜한 편입니다만은 그건 아무래도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네요. 다음 시간에 현을 얘기하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큰일 났네. 슬라이드 2장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가버렸네. 신문 마음의 문이라고 그랬죠. 1939년 6월 이 문장이라는 작품에 수록됩니다. 문장. 이 문장도 대단히 중요한 잡지죠. 일제 말기 대략 38년부터 45년까지 7년 정도 7, 8년 정도를 일제 말기라 그래요. 중일전쟁부터 45년까지 보면 약 8년이죠. 8년 정도를 일제 말기라 그러는데 일제 말기의 문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잡지가 2개 있었는데 그 2 잡지가 바로 문장과 인문평론입니다. 이 문장은 조선적인 것을 강조했고요. 조선적인 것, 그리고 인문평론은 서구적인 것, 그리고 모더니즘적인 것 강조했습니다. 문장에는 이태준이라는 걸출한 사람이 있었고요. 인문평론에는 최재서라는 걸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문장하면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으로는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 이런 사람들 이름 들어봤지? 이른바 청록파라고 불리는 시인들 있잖아요. 그 청록파라고 불리는 시인들이 바로 이태준의 추천으로 문장을 통해서 데뷔했습니다. 이 정도만 하죠. 아무튼 문장은 중요한 잡지였습니다. 문장에 수록됩니다. 39년이라는 시점 주목하세요. 39년이면 이제 조선 문인 보국회 이런 게 뜨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혁명 이런 것들 이름이 맞나 모르겠다. 이런 게 뜹니다. 조선 문인 보국회는 조선의 문인들이 보국, 나라의 빚을 갚는다는 뜻이지. 보국한다. 철저히 국가에 예속돼 버리는 거지. 문학이. 국가의 선전기구로, 선전도구로 이제 변질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문학자들이 조선 문인 보국회에 들어가고요. 뭐 압력에 의해서든 아니면 뭐 자발적이든. 그리고 또 이 많은 문학자들이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에서도 활약을 합니다. 이 말이 무섭잖아요. 국민정신을 총동원한다. 정말 무시무시하지. 파시즘적인 광기죠. 국민정신을 어떻게 총동원하나 어떻게. 어디로? 무엇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총동원하는 거예요. 전쟁의 광기가 우리 이 아시아 전역을 병들게 하고 있던 그런 시점입니다. 여기에서 제대로 된 글을 쓴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겠지. 근데 그런 문학자들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참 소중하죠. 그런 사람들이. 자, 그다음 이 작품은 신문은 1930년대 만주 하얼빈을 배경으로 하죠. 하얼빈을 배경으로 현실의 벽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식민지 시대 지식인 현역이 실질적인 주인공 같죠?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현역 기억하세요. 현일영이죠. 본명은. 그 다음에 여옥 문학소녀에서
카바레 댄서로 전락하는 모습 보십시오. 이 모습을 명일의 관점에서 서술한 중평소설이죠. 역시 여기서도 삼각관계를 빼놓을 수가 없지. 명일과 요옥과 현역의 관계, 이게 어떤 관계인지 잘 보기 바랍니다. 다 읽었지? 다 읽었나 안 읽었나? 응? 전유빈 다 읽었어 안 읽었어요? 우리 신문. 응? 이하늘, 박예원 다 읽었습니까? 응? 꼼꼼하게 읽고 보기 바랍니다. 예, 됐죠? 자, 그 다음에 하얼빈의 심상지리입니다. 심상지리는 뭐 장소성과 관련지어서 보면 돼요. 하얼빈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심상이 이미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는지, 한국 문학사에서는 이해 갔지? 한국 문학사에서 하얼빈은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는가? 이게 하얼빈의 심상지리야. 요건 하얼빈의 심상지리부터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하얼빈의 심상지리부터 여기부터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가버렸지?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수요일날 예, 신문의 본편과 예, 다른 얘기들, 다른 작품 얘기들 하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진도를 두고 뭐라고 나무르지 않기 바랍니다. 가능하면은 이 신문을 꼼꼼하게 읽고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다시 얘기하듯이 또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전혀 다른 작품으로 와 닿을 것입니다. 일단 다음 시간에 하얼빈 얘기하면 또 달라질 겁니다. 하얼빈 얘기할 게 많아요. 이 러시아 혁명부터 백서까지 이 하얼빈을 통해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서운한데 여기까지만 하지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네, 그러면 수요일 날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